파트 2. 미국에서 한국 선교사가 되기까지. 남장로교회 해외 선교. 이미 출범 초부터 선교하는 교회를 자임했던 남장로교는 해외 선교에 많은 힘을 쏟았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7년 중국을 시작으로 향후 10년 동안 이탈리아,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그리스에 선교사를 보냈다. 그 후에도 남장로교는 현지 사정으로 선교사들이 철수한 이탈리아, 콜롬비아, 그리스를 대신하여 일본과 콩고, 한국, 쿠바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 1902년 해외 선교 상황을 살펴보면 남장로교는 교단의 해외 선교를 총괄 담당했던 선교본부 산하에 모두 9개 선교부, 47개의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었다. 파송 선교사는 모두 167명에 달했다. 남장로교는 영토가 넓었던 브라질과 중국에는 2개의 선교부를 두었다. 즉, 중국에는 중국 중부 선교부와 북강소 선교부, 브라질에는 브라질 남부 선교부와 브라질 북부 선교부가 있었다. 한국 등 나머지 5개 나라에는 각각 1개의 선교부를 두었는데 한국 선교부가 조직된 것은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내한 직후인 1892년 11월 11일이었다. 여기서 선교부란 해당 국가의 남장로교 선교를 담당했던 회의체 선교기구로 그 기능과 성격은 장로교의 7위 조직인 대회 또는 노회와 유사하다. 남장로교의 모든 해외 선교사는 해당 선교부의 소속 회원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9개의 선교부 밑에는 각각 3개에서 8개의 스테이션이 설치 운영되었다.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선교 대상 지역의 중심 도시에 그들만의 생활 공간을 건설하고 다시 그 안에 병원과 학교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취했다. 즉, 레이놀즈의 활동 근거지였던 한국 선교부의 전주 스테이션을 보면 화산언덕 33만 제곱미터의 넓은 선교 구내에 10여 채의 선교주택과 예수병원, 신흥학교, 기전여학교, 전주교회가 함께 세워져 있었다. 스테이션은 선교사들의 주거와 전도, 의료와 교육 기능이 하나의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는 복합 선교지구로서 선교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최일선 현장이었던 것이다. 선교사들의 일상생활과 선교활동 역시 모두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선교부의 선교 정책은 스테이션들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스테이션 중심 선교 전략은 남장로교뿐만이 아니라 19세기 후반 구미 선교사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장로교의 스테이션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867년 설립된 중국 중부 선교부의 항주 스테이션인데 그에는 남장로교가 중국 선교를 개시한 시점이기도 하다. 중국은 남장로교 총회가 해외 선교를 결의한 1861년 이후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 최초의 피선교 국가였다. 그러니까 그 후 1902년까지 40여 년 동안 거의 1년에 하나꼴로 해외에 스테이션을 조직한 셈이 된다. 19세기 구미 기독교의 스테이션 중심 선교는 비단 미국 남장로교뿐만이 아니라 장로교와 감리교 등 대부분의 주류 교단이 채택한 선교 전략이었다. 이는 한국에 주재한 여러 선교부들의 사례를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한국에 온 서양 선교사들은 서로 협정을 맺어 먼저 선교 지역을 나누었다. 미국 남장로교는 충남 남부와 호남을, 북장로교는 서울, 경기 일부, 북남부, 경북, 황해도 일부, 평안도 대부분을, 호주 장로교는 경남을, 캐나다 장로교는 함경도를, 미국 북감리교는 서울, 인천, 경기, 충북 북부, 충남 대부분, 강원 남부, 황해도와 평안도 일부를, 남감리교는 서울,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등지를 맡아
해당 지역을 전담하여 선교했다. 선교 중복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하여 서로 협력했던 것이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전국의 주요 도시에는 6개 선교부에 34개 스테이션이 세워졌다. 수만 평에 해당하는 스테이션의 선교 구내에는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남녀 학교와 병원, 교회가 자리하고 있었다. 즉, 북장로교는 서울에 스테이션을 조성하여 세문안 교회와 아울러 경신학교, 정신여학교, 재중원을 경영했다. 또 평양, 재령, 선천, 강계, 청주, 대구, 안동에도 북장로교의 스테이션이 있었다. 그리고 북감리교는 서울, 평양, 영변, 해주, 제물포, 원주, 공주에, 남감리교는 서울, 원산, 개성, 춘천, 철원에 스테이션을 두었다. 이어서 캐나다 장로교는 원산, 성진, 함흥, 회령에, 호주 장로교는 부산, 진주, 마산, 통영, 거창에, 마지막으로 남장로교는 전주, 군산, 목포, 광주, 순천에 스테이션을 세워 운영했다. 특히 남장로교는 해방 이후인 1955년 대전에 스테이션을 조성하여 그 안에 각각 한남대학과 대전 외국인 학교를 설립한 바 있다. 1940년 선교사들이 철수할 무렵 한국에는 모두 8개 지역에 373개 동의 건물이 남장로교 선교부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건물과 토지를 합친 전체 재산의 규모는 1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었다. 북장로교 한국선교부는 그 3배인 300만 달러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남장로교의 한국 선교 계기. 1891년 10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는 해외 선교를 위한 신학교 동맹의 12차 집회가 열렸다. 신학교 동맹은 장래의 목회자들에게 선교에 대한 책임감을 불어넣기 위해 1880년에 조직된 단체였다. 1890년 신학교 첫 해 겨울에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바로 그 내슈빌 집회에 유니언 신학교의 대표로 참석했다. 그 자리에는 언더우드와 윤치호가 강사로 참석했는데 당시 북장로교 한국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는 첫 번째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와 있었고 한국인 윤치호는 당시 밴더빌트 대학을 졸업한 후 에모리 대학에 갓 진학한 상태였다. 언더우드는 그 집회에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피선교지 한국에 대한 환등기를 보여주고 소개하면서 참가자들을 초대했다. 한국은 어떤 방해 요인도 없이 문이 활짝 열린 곳이고 근대를 접하면서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했다. 그리고 윤치호는 자신의 조국을 복음화해달라고 신학생들에게 간절히 요청했다. 설득력 있는 언더우드의 이야기와 감동적인 윤치호의 호소를 듣고 있던 신학생 가운데 유니언 신학교의 레이놀즈와 캐머런 존슨, 그리고 맥코믹 신학교의 루이스 테이트가 있었다. 언더우드와 윤치호의 요청은 이들의 마음에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은자의 나라라고 불리던 한국에 조금 더 알고 싶은 충동을 일으켰다. 테이트는 개인적으로 곧 남장로교 선교본부에 한국 파송을 신청했다. 존스는 한국 관련 책 2권을 얻어다가 다시 친구인 윌리엄 전킨과 레이놀즈에게 빌려주었다. 1889년 9월 유니언 신학교에 들어온 전킨은 1890년 가을 2학년으로 입학한 레이놀즈와 만났고 두 사람은 그해 12월 의기투합하여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상태였다. 원래 레이놀즈는 자신의 선교지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시야에 한국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들은 내슈빌 집회 후 언더우드가 자신의 신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 준비를 도맡았고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의 주요 교회들을 방문하도록 주선했다. 언더우드는 가는 곳마다 환등기를 보여주며
한국을 소개했다. 1891년 12월 레이놀즈와 전키는 선교본부에 한국 선교를 희망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답장을 받았다. 그러면서 한국 말고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 다른 나라에 신청서를 내볼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매일 점심에 만나 한국 선교를 위해 기도했다. 또 남장로교의 선교 잡지 더 미셔너리에 우리는 왜 한국에 가기를 원하는가라는 글을 실어 한국 선교에 대한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이 글의 요지는 지금 조선 왕실은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이다. 지금 조선은 기독교를 반대할 만한 강력한 종교가 없다. 현재 있는 선교사들로는 성장 추세의 한국 선교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한국 선교는 우리와 협력이 가능한 북장로교에 의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상황이 바뀌었다. 당시 남장로교가 진행하고 있던 그리스 선교가 정치적 불안으로 중단되는 사건이 있었다. 선교본부는 그리스의 대안을 찾아야 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언더우드 형제의 기부였다. 선교사 언더우드의 친형이며 언더우드 타자기로도 유명했던 존 언더우드가 재정 부족으로 한국 선교를 할 수 없다는 남장로교의 형편을 듣고 $2,000를 쾌척했던 것이다. 그리고 동생 언더우드 선교사 역시 남장로교의 한국 선교를 위해 별도로 $500를 기부했다. 그러자 남장로교 선교본부는 레이놀즈 등의 요청에 응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레이놀즈와 전킨 그리고 테이트를 한국 선교사로 지명했다. 1892년 1월 23일 그들은 8월에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전보를 받았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선교에 큰 관심을 갖고 있던 2명의 여성이 한국 선교에 동참했다. 테이트의 동생인 미주리주 풀턴의 매티 테이트와 버지니아 에빙던 출신의 리니 데이비스였다. 또 전킨과 레이놀즈의 아내가 될 메리 레이번과 패시 볼링도 선교진에 합류했다. 패시 볼링은 1868년 버지니아의 어밀리아에서 태어나 1887년 샬럿의 모도비아 아카데미를 졸업했다. 1892년 5월 5일 레이놀즈와 볼링의 결혼식이 신부의 출석 교회인 버지니아 리치먼드의 제2장로교회에서 치러졌다. 줄에는 그 교회 목사로 있던 모세스 하지가 섰다. 레이놀즈는 신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볼링을 만났다고 한다. 볼링은 레이놀즈가 선교사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일찍이 해외 선교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레이놀즈를 섬세한 격려와 동감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다. 레이놀즈는 결혼 후 신학교를 졸업한 데 이어 곧바로 버지니아 리치먼드의 이스트 하노버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레이놀즈와 전킨 부부, 그리고 테이트 남매와 데이비스 등 7명의 한국 선교 개척자들은 1892년 9월 7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만나 그곳의 센트럴 장로교회와 그랜드 에비뉴 장로교회가 주최한 환송 예배에 참석했다. 그 교회들은 이들의 후원교회였다. 그리고 거기서 워싱턴 DC의 한국공사관 서기관이었던 이채연의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 중 특히 데이비스는 전에 이미 버지니아의 세일럼에서 그녀를 소개받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이채연의 부인은 그때 세일럼 장로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녀는 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세인트루이스를 떠나 이동하던 중 캔자스시티에서 전킨이 편도선염을 앓게 되었다. 전킨은 선교사직을 수행하는데 필수 요소인 건강과 체력에 문제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몸이 허약했던 것이다. 건강 문제는 그의 선교 사역을 시종일관 괴롭혔다. 결국 전킨은 덴버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은 후 먼저 출발한 테이트 남매와 데이비스,
그리고 이채연 부인의 뒤를 이어 한국으로 가는 배에 올랐다. 레이놀즈 부부는 전킨 부부와 함께 움직였다. 그래서 테이트 일행은 1892년 9월 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티 오브 치프홀을 탔고, 레이놀즈와 전킨 부부는 9월 27일 엠파이어 오브 차이나호로 출발했다. 요코하마에 먼저 도착한 테이트 일행은 레이놀즈 전킨을 기다렸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이채연 부인이 일본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 하지 않자 먼저 한국으로 출발했다. 10월 5일 요코하마를 떠난 데이비스와 이채연 부인은 부산에서 또 다른 남장로교의 자비량 선교사 캐머런 존슨과 합류한 후 제물포를 거쳐 10월 17일 서울에 도착했다. 존슨은 한국 상황을 살피기 위해 단기 방문 중이었다. 이로써 데이비스는 서울에 발을 디딘 최초의 남장로교 선교사가 되었다. 제물포에서는 당시 미국 공사관의 서기로 있던 호러스 알렌의 부인이 그들을 영접했다. 알렌과 이채연은 워싱턴 DC의 주미 조선 공사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서 서로를 잘 아는 사이였다. 요코하마에서 합류한 다른 6명의 선교사는 일본 주재 북장로교 선교사였다가 은퇴한 제임스 헵번을 그곳에서 만나 언더우드가 쓴 조선 문법책과 사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11월 3일 레이놀즈를 위시한 이들 6명의 선교사는 제물포에 당도했다. 7인의 개척자. 여기서 레이놀즈와 함께 한국 선교를 개척한 남정로교 선교사들을 좀 더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윌리엄 전킨은 1865년 버지니아의 크리스천스 버그에서 태어났다. 전킨의 가문은 유럽에서 건너와 미국 장로교회를 주도적으로 건설한 스콧 아이리시 계통을 그 기원으로 하고 있다. 즉, 그의 집안은 칼뱅주의 전통을 고수하는 스코틀랜드 국교도의 후예였던 것이다. 조부 전킨은 펜실베니아주 뉴캐슬의 목사였고, 부친은 크리스천스버그의 판사였던 조지 전킨이었다. 조지 전킨은 판사가 되기 전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했다. 그가 재학했던 워싱턴 대학은 전킨 가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의 숙부인 조지 전킨이 이 대학의 학장을 지냈을 뿐 아니라 아들인 윌리엄 전킨 역시 그곳 출신이기 때문이다. 지난 1749년 버지니아의 스코틀랜드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9번째로 시작한 이 대학은 그 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기부와 1865년 학장에 취임한 로버트 리 장군을 기념하여 1870년 현재의 워싱턴 앤리 대학이 되었다. 전킨을 배출한 워싱턴 앤리 대학은 규모는 작았지만 남부의 전통과 자존심을 상징하는 교육기관이었고, 지금도 그 명성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윌리엄의 부친 조지 전킨은 대학 재학 중 남부 동맹군의 일원으로 남북전쟁에 참전했다. 그는 전쟁 중 남부 동맹군 사령관 로버트 리의 오른팔이었던 토머스 잭슨 장군의 참모로 활동했다. 후에 조지의 손자 에드워드 전킨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남부의 일치를 위해 싸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조지 전킨의 남북전쟁 참전은 그 가문의 자랑거리였던 것 같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조지 전킨은 버지니아주 크리스천스버그 주재판사로 활동했고, 이때 장남 윌리엄이 출생했던 것이다. 미국 남부 장로교회 목회자의 손자이면서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성공한 판사의 아들 윌리엄 전킨은 앞서 살폈듯이 전형적인 남부의 유럽계 기독교 중산층 출신이었다. 이러한 배경은 전킨을 경험한 한국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를 세련된 남부의 신사라고 표현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그는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부장적 태도와 아울러 스코틀랜드의 신앙 전통을 지키려는 남부 장로교의 가치관으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킨은 내한 이후 남장로교의 선교 준비 과정에서 의류 선교사 드루와 함께 남장로교의 두 번째 선교 거점이었던 군산 스테이션의 기초를 놓은 바 있다. 지금 전북 서부 지역의 유수한 교회들은
전킨의 전도 활동 결과로 세워졌다. 또 전킨 부부는 군산 영명학교와 멜볼딘 여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참여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킨은 군산에 내려오기 전 3년 동안 서울 서소문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공동체를 운영했다. 남장로교 최초의 세례 역시 전킨의 서소문 공동체에서 베풀어졌다. 1904년 건강 때문에 전주로 임지를 옮긴 전킨은 전주교회를 담임하면서 예배당을 크게 신축하였고 시내 전도에 앞장섰으며 전주 부흥운동을 촉발했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음은 물론이다. 그 외에 전주 주변의 여러 공동체들을 돌보았고 신흥학교 교장으로도 시무했다. 그의 평양신학교 제자들 가운데는 이기풍 등 한국장로교회의 목사 7명이 포함되어 있다. 전킨은 1893년 장로교 선교부 공의회 조직에 참여한 이래 1894년 서기를 거쳐 1895년 그 모임의 회장으로 일했다. 선교사 전킨은 한국인들에게 환영의 대상이었다. 그가 1900년 5월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떠나려 했을 때 군산에서의 고별 예배는 눈물의 현장이었다. 군산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목사인 전킨과의 이별을 못내 아쉬워했다. 전킨은 그런 사람이었다. 또 그는 재능이 많고 학식도 풍부하여 평양신학교 교수로 추천받아 강의도 했다. 전킨의 흔적은 지금 전주 선교사 묘역에 있는 그와 세 아들의 묘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선교 출발을 불과 넉 달 앞둔 1892년 6월 전킨과 결혼한 메리 레이번은 1866년 1월 21일 버지니아주 렉싱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에드워드 레이번은 렉싱턴 북쪽 모리강 부근의 큰 농장과 방앗간을 상속받은 지주였다. 또 그는 건축가로서 렉싱턴 감리교회와 인근의 프레드릭스버그 장로교회의 석조 주일학교 예배당을 지은 바 있다. 그의 집안 역시 목사와 선교사 그리고 교육자를 배출한 렉싱턴의 명문가였던 것이다. 남장로교 계통 여성교육기관인 메리볼드윈 대학에서 공부한 메리 레이번은 그녀의 고향인 렉싱턴 소재 워싱턴 앤리 대학에 다니고 있던 전킨과 결혼하게 되었다. 1842년 시작된 버지니아 스탠턴의 메리볼드윈 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교육 기관으로 당시 남장로교의 여성 지도력을 양성하는 산실이었다. 한국에 온 미국 남장로교의 여성 선교사들 가운데 이 학교 출신들이 적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 남부의 중산층 가정의 딸로 태어나 남장로교의 여자대학인 메리볼드윈에서 공부한 메리 레이번의 이력을 볼 때 그녀가 19세기 후반 미국 남부 기독교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공유한 여성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메리 레이번은 후에 전킨과 함께 한국 선교 사역을 수행하며 군산 멜보딘 여학교 교장을 지내는 등 일정한 업적을 남기게 된다. 1908년 1월 2일 남편 전킨이 폐렴으로 사망한 후 미망인 레이번은 그의 늦은 봄 아이들과 함께 전주를 떠나 군산과 일본을 거쳐 자신의 고향 렉싱턴으로 돌아갔다. 그 후에는 아그네스 스콧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치료사가 된 미혼의 딸 메리와 리치먼드에서 살다가 86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1892년 내한하여 1925년까지 전북에서 활동한 테이트는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2년 9월 미국 중서부의 미주리주 캘러웨이 카운티의 옥스베스 근처에서 부친 켈빈 테이트와 모친 메리 알렌 사이에 장남으로 출생했다. 그의 고향 캘러웨이는 지리적으로 북부지만 사실은 남부의 이주민들이 노예를 데리고 북상하여 정착한 곳이었다. 그러니까 캘러웨이는 북부 속의 남부였던 것이다. 그래서 캘러웨이 사람들은 남북전쟁 때 북군에 저항해 남부의 가치를 위해 전투를 벌였다. 자부심 가득했던 그들은 스스로를 캘러웨이 왕국이라 불렀다고 한다. 테이트는 학창시절 아버지의 농장에서 벌목하고 레일을 깔고 담장을 설치하는 일을 도왔다. 그러면서 육체 노동에 단련되었다.
그는 사색하고 글을 쓰며 책을 읽는 이지적인 타입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일하기를 즐기는 활동적인 사람이었다. 후에 그는 고향의 농장에서 익힌 건축 기술을 발휘하여 서울과 전주의 선교 구내에 여러 채의 집을 지었다. 또 힘이 장사여서 한국인 일꾼들이 힘들어하는 무거운 들보를 혼자 들어 옮겼다고 하는데 그의 육체적 강인함은 선교 개척 초기에 한국에서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테이트는 캘로웨이 카운티의 중심 도시인 풀턴의 웨스트민스터 대학을 졸업했다. 1851년에 설립된 이 학교는 미국 장로교회 미주리 대회가 운영하고 있던 소규모의 기독교 대학이었다. 내한 선교사들 대부분이 그러하듯 테이트 역시 미국의 산업혁명 이후 새로 생겨난 신흥 중산층을 겨냥하여 각 교단이 앞다투어 설립한 기독교 계통 학부 중심 대학에서 공부한 것이다. 테이트는 4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후 1889년 시카고의 맥코믹 신학교에 입학하여 3년간 공부했다. 이 학교는 사무엘 마펫과 윌리엄 베어드 등 많은 내한 선교사를 배출한 신학 교육기관이었다. 테이트가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신학교 2학년 때였다. 당시 미국의 기독교 젊은이들에게 해외 선교는 자신들의 시대에 꼭 수행해야 할 사명감 같은 것이었다. 이미 학생자원 운동 등의 단체들이 해외 선교 운동을 주도하며 신학생들에게 선교와 복음의 열정을 고무하고 있었다. 신학생들 사이에 선교 열풍이 불고 있었던 것이다. 테이트는 1891년 9월 맥코믹 신학교를 방문한 북장로교 한국 선교사 언더우드의 연설을 듣고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테이트는 1892년 11월 내한하여 1925년까지 약 33년 동안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호남 최초의 교회인 전주교회를 세우고 또 전북 남부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는 데 기여했다. 그는 순회 전도자였다. 임실, 남원, 운봉, 정읍, 태인 지역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전도하고 개종자 중심으로 공동체가 생기면 그들을 가르쳐 교회를 조직하는 일을 수없이 반복했다. 그가 개척한 교회 수는 75개에 달하고 직접 세례를 받은 이는 1000여 명에 이른다. 그 밖에 테이트는 전북의 선교 거점이었던 전주 스테이션을 조성하고 교회법에 정통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회와 총회의 조직과 운영에 앞장섰다. 테이트는 다른 동료 선교사들처럼 지성적이거나 친화력이 있거나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체적 능력과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초지일관 현장에 충실했다. 그는 내적으로 엄격했다. 그의 원칙적인 모습은 학습과 세례문답을 할 때 가장 잘 드러났다. 테이트가 선교사 은퇴 후 한국을 떠났을 때 전북 지역에는 1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고 신자 수는 수천 명을 헤아렸다. 웨티 테이트는 미주리주 옥스베스에서 1864년 11월 24일 태어났다. 그와 동반 내한하여 전주에서 줄곧 함께 활동한 루이스 테이트는 2살 위의 오빠였다. 매티는 라임클린 학교와 교단 여자대학에서 공부했다. 그 대학은 미국 장로교가 1873년 풀턴에 세운 여성교육기관이었다. 그 후 매티는 루이빌 신학교와 버지니아의 유니언 신학교에서 단기간 신학 수업을 받았다. 해외 선교사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테이트 곁에는 1892년 함께 내한했던 여동생 매티 테이트와 1905년 전주에서 동료로 함께 일하다가 결혼한 의류 선교사 마르타인 골드가 항상 함께 있었다. 매티 테이트는 전북 지역 여성 선교의 장을 연 독보적 활동가였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여성과 어린이들을 돌보았다. 그의 활동 기간은 오빠보다 10년 이상 길어 모두 45년에 달한다. 부인 인골드 역시 전주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서 호남의 첫 근대 의료기관인 예수병원을 설립했고 결혼 후에는 남편과 동행하며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 출신의 인골드는 당시 미국에서도 보기 드문 여성 의료인이었다.
개업의로서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선교를 지원하였고, 또 전주 선교 현장에서도 다시 병원 사역을 포기하고 가장 힘들고 험난하다는 순회 전도자의 길을 택했다. 그의 삶은 내려놓음의 연속이었다. 남장로교 최초의 내한 여성 선교사였던 리니 데이비스는 1862년 버지니아의 에빙던에서 태어났다. 부친이 언제 사망했는지 자세히 알려진 바 없으나 데이비스는 신앙이 좋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한다. 데이비스가 한국에 오기 1년 전인 1891년 신학생 신분으로 그 집에서 몇 주 동안 투병 생활을 하던 캐머런 존스는 데이비스가 전형적인 기독교 가정 출신으로 자신을 매우 헌신적으로 따뜻하게 간호해 주었다고 기억한다. 데이비스는 스톤월 잭슨 여학원에서 공부했다. 1868년 버지니아 에빙던의 싱킹 스프링 장로교회에서 시작된 이 학교는 1914년 남장로교회 몽고메리 노회가 인수하면서 그 이름을 스톤월 잭슨 대학으로 바꾸게 된다. 남북전쟁 때 남부동맹의 장군이었던 토머스 잭슨을 기려 교명으로 삼은 것이다. 잭슨은 북부군의 거센 공격에도 아랑곳 없이 돌담처럼 버티고 서서 자신의 부대를 진두지휘한 남부의 영웅이었다. 버지니아 장로교회의 여성교육기관인 스토널 잭슨을 졸업한 남장로교 선교사로는 데이비스 외에도 1912년 내한하여 남편 에버솔과 함께 전주와 목포에서 활동한 에드너 프렛, 1921년 한국에 와서 광주 수피아 여학교 교장으로 심우한 마거릿 마틴, 1923년부터 군산 멜버딘 여학교에서 사역한 리너 폰테인 등이 있다. 스톤월 잭슨은 경영난으로 1930년 문을 닫았다. 데이비스는 어릴 때부터 오지의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했다. 선교사 지원은 29살 되던 1890년에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자신의 선교지로 아프리카를 신청했다. 당시 미국 남장로교는 아프리카 콩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교본부는 데이비스의 아프리카 파송에 난색을 표했다. 젊은 여성의 몸으로 그곳의 기후와 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대신 미국에 인접한 멕시코의 마타모라스 지역을 권했다. 하지만 오지 선교에 대한 데이비스의 집념은 그 발걸음을 한국으로 향하게끔 만들었다. 당시 한국은 콩고에 버금가는 열악한 피선교지 가운데 하나였다. 한국에 온 후 1896년 11월 군산 스테이션으로 부임할 때까지 약 3년 동안 데이비스는 서울의 인성부제에서 여성 어린이 사역에 헌신했다. 데이비스는 매일 저녁 20여 명의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진행된 데이비스의 열정적인 전도에 선교사들이 오히려 그의 건강을 걱정할 정도였다. 1896년 봄, 동료들이 그의 등을 떠밀어 일본 여행을 보낸 것도 그런 염려 때문이었다. 데이비스를 만나면 인성부제 채플의 교인들은 대부인 오시오라면서 반가움을 표시했다. 대부인은 데이비스 부인의 한국 호칭이었다. 군산에서도 그의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898년 동료 선교사 해리슨과 결혼한 데이비스는 남편과 함께 계속해서 여성 어린이 사역을 수행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데이비스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다. 동료 선교사들이 우려했던 대로 내한 후 7년 동안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선교 현장에 진력한 결과였다. 결국 데이비스는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1903년 6월 20일 41세의 나이로 전주에서 숨을 거두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했기 때문이다. 데이비스의 순직은 남장로교 선교사들에게 너무나 큰 슬픔을 안겨주었고 그들을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지게 했다. 얼마 뒤 데이비스는 전주 선교사 묘역에 묻혔다. 지금도 전주 화산 언덕에 가면 그의 묘비를 만날 수 있다.